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한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다들 상처만 받고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요. 저는 2016년도에 결혼했고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짧게 한 뒤에 이어지게 되었네요. 어떤 부부건 그렇겠지만 연애하던 시절에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았어요. 소위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할 무렵부터 둘이 싸우게 되었고 그건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주변에서는 대부분 신혼에 많이 싸운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의 불만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었어요.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어머니가 이어까지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거지로 계속 밀어내시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고 나중에 애기 낳으면 더 큰 집으로 해주신다는 거 이거 말이 돼?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거랑 돈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랑 다르잖아. 아무리 내가 많이 해온 게 없다고 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어머니 말투도 너무 사나우시고. 아내는 이렇게 툭 하면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 우리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리 상처가 됐다나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때의 판단을 후회하시긴 하지만 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니네 둘이서 신혼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큰 평수에 살 필요는 없잖아. 형편대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네 형은 애도 있고 하니 그쪽 집 늘려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20평대가 둘이 살기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 그렇게 차차 늘려가봐.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때 가서 더 넓혀도 되니까. 어머니의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내는 연신 화가 나서 그때부터 표정이 나빴고 그 전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팔짱 끼고 매달리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신혼집에 어머니가 어쩌다가 한번 오실 때에 그렇게 짜증스럽게 굴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불편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예, 정훈아, 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니들 먹으라고 반찬 갖다 주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오늘 너무 불편해서 먼저 가는데 니들 사이에 끼기는 싫지만 참 기분이 별로구나. 이런 말 하시면서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가시고 아내는 배웅하는 제 뒷모습마저 꼴보기 싫었는지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연락도 없이 오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반찬 해달랬어 뭐라고 했어? 집에서 요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얼마나 배를 눌러대시는지. 오빠가 마침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나 혼자 엄청 욕먹을 뻔했잖아. 이런 말을 가운데서 듣고 있으려니 중간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내는 저와 결혼할 때 혼수도 1,000만 원만 가져왔고 우리 집을 얻을 때에는 대출과 제가 가진 돈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1억까지 합쳐서 얻은 거예요. 역 근처에 투룸 빌라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했고 어찌어찌 주변 형들이나 우리 형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해서 들어왔는데요. 아내는 그 꼴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다나요? 아니, 나도 잘한 거 없고 얼마 안 가져오긴 했지만 오빠도 알다시피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얼마 못 모은 것 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오빠가 하도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고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니 회사를 그만둔 거지. 근데 집도 생각보다 너무 세팅이 덜 되어 있고 나는 회사를 괜히 그만뒀다 싶고 좀 요즘 너무 우울해.
친구들 부르기도 마음에 안 들고. 오빠도 세정이 알잖아. 걔 땡땡동에 땡땡 아파트 들어갔어. 나 너무 짜증나서 집들이 안 가고 SNS로 봤는데 좋기 35평대는 돼 보이더라고. 걔도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야.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시간이 좀 지나 급 태세를 바꾸더니 아기를 얼른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시 스트레스가 많았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나 싶기도 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었더군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집을 더 큰 데로 옮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안정기가 되었고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모두 좋아했는데요. 아내는 그때부터 단톡방에 조금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와중에 저희 형수님과도 사이가 나빴고 형수님은 아내가 불편하다며 단톡방을 나가버리셨지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나오면 다 같이 여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태교할 테니까 우리 애기한테 좋은 말 한마디씩 다 해주세요. 이러면서 되도 않는 덕담을 강요하고 하여간 아내는 여러모로 피곤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어떤 면에서 형수님과도 안 맞았는지 못 들었지만 대충 짐작은 가요. 저희 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야, 정훈아, 나도 애지간해서 너네 부부 일에 끼기 싫은데 네 형수가 너무 피곤해해. 아무래도 재수씨 우리 집에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네 형수한테 전에 뭐라 긁었대잖아. 뭐 형님만 애기 키우신다고 넉넉하게 사시는 줄 아냐고. 자기도 애기 생겼고 어머니가 집 해주실 거라고 했다나. 그게 엄마랑 확실히 된 얘기는 맞는 거야? 나도 바빠서 대충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네 형수 말로는 재수 씨가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살살 긁어댔다는 거야. 은근슬쩍 일도 시켜대고 말이지. 자기 임신했다고. 그거 듣고 보니 나도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참았어. 아무튼 너도 알고는 있으라고. 형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참았던 이유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과하게 아내랑 싸우기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 아기가 태어났고 육아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충돌하게 되었어요. 신생아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가 와서 몇 번 봐주셨는데 아내는 아예 몇 번 어머니께 맡기고 반나절 넘게 안 돌아오기도 하고 무턱대고 어머니 댁에 아기를 놓고 가기도 하는 둥 멋대로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집이 좁다고 계속 어머니께 불평을 했었나 봐요. 저한테도 말할 정도니 오죽했겠나요? 오빠, 지금 애기 장난감이랑 침대랑 잔뜩 있는데 좁아 터지겠어. 어머니도 오실 때마다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나? 이제 슬슬 새로 집 알아보실 때 된 것 같은데 왜 먼저 말씀을 안 하셔? 나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어. 여기서 전 폭발했고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며 대차게 싸웠어요. 유미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너한테 빚진 것 마냥 해주셔야 돼? 너는 어머니가 이 집에 1억 주신 것도 감사한 게 없어? 그럼 너가 갖고 왔으면 됐잖아. 왜 너가 돈이 없었던 건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니가 못 대주신 것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야? 게다가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렇게 반찬 갖고 오시고 지영이까지 봐주시는 건 감사한 게 없어? 정말 사람을 하다 이렇게까지 질리게도 할 수 있구나. 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해.
제가 한 말이 크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말이 통할 사람이었다면 아내는 애초에 그런 짓들을 하지도 않았겠죠. 아내는 제 말에 서럽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새벽녘에나 들어와서 애 옆에서 쪽잠을 자더군요. 이날 저는 연락도 안 되는 아내를 기다리며 밤새 우는 애를 끌어안고 있느라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불만을 쏟아대고 별의별 말들을 보내면서 피곤하게 굴더라고요. 오빠는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알아야 돼. 내가 지영이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온몸이 다 아프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산후 우울증 심해서 눈물만 나. 이런 말들을 해대며 급기야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는 일을 하겠다며 어린이집에 보내더군요. 나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야. 애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오빠도 나를 계속 무시하고 어머니도 툭하면 불러대시지. 나 일할 거고 지영이는 어린이집 보낼 거야.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애를 보내고 출근을 한다더니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뭔 놈의 야근이 저보다 많은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무슨 휴대폰 판매 홍보 회사라고 하는데 화려하게 차를 입고서는 나가더군요. 이미 아이 돌 때부터 우리는 심한 냉전이 시작되었고 입만 열면 싸웠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5살이 되고 저한테 뭐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자꾸 육아를 미루는 거예요. 어린이집 엄마들과도 좀 어울리는 것 같더니 거기서도 싸움이 나서 또 따로 다니고 이 관계 안에 결국 우리 애만 피해를 보는 듯 했답니다. 말이 좀 트기 시작한 딸아이가 이때 꽤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 나 예지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예지 엄마랑 안 논대. 나도 예지 생일 파티 가고 싶어. 근데 가면 안 된대, 엄마가. 우리 반에서 나만 못 가. 이런 상황을 겪고 아내와 대화를 할라치면 아내는 저에게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면서 자꾸 말을 끊어버렸어요. 아내는 직장을 다닌답시고 매일 늦게 오고 어쩌다가 가끔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연락을 해서 주말에도 나가더니 그것도 안 하고 애도 잘 안 보려고 하더군요. 저는 갈수록 이런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 사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5세가 되던 무렵부터 아내는 명절에 저희 본가에 가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나는 안 갈 거야.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많고 형님이랑도 보기 불편해. 아주버님도 형님 편이신 건 알겠지만 저번엔 너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 오빠랑 지영이만 다녀와. 어차피 어머니도 본인 아들 보고 싶으신 거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 더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빨랑 다 준비해서 나가. 그러면서 시댁에는 저와 아이 둘만 다니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소파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군요. 아이가 가운데선 눈치 보며 눈물 짓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갑작스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떠올렸고 상상했던 단어이긴 하지만 그걸 상대의 입에서 듣는 건 꽤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혼하고 싶어. 우리 둘은 같이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이혼하자. 아내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저는 우선은 말려봤어요. 애가 앞에 있는데도 멀쩡히 TV를 보고 있는 애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고 무작정 눈앞에서 짐을 챙겼고 나중에 놀란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잡는데도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아주 태연하게 뭐가 씌인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영아, 엄마 연락할 거야.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돼. 울지 말고 왜 울어?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마구 옷들을 우겨넣더니 이성을 잃은 제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후다닥 정말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은 두고두고 제 가슴에 상처가 되어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아요. 이런 집구석에선 못 살아. 다시는 찾지 마. 연락하지 마.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버림을 받은 저와 아이는 그 뚱한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나절이 지나 저는 이 난장판을 어머니께 알렸고 곧이어 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다들 집에 찾아와서 걱정을 하고 어머니는 곧장 우리 딸아이를 끌어안고 진정을 시키시더군요. 애가 놀라서 울다가 또 엄마를 찾고 또 우는 걸 보고 어머니는 잠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정훈아, 내가 그때 좀만 더 어떻게든 해서 그냥 집을 더 해줄 걸 그랬나 보다. 어쩌자고 상황이 이렇게. 앞만 봐도 유미 걔 집 때문에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초반에 괘씸해서 뭐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뭔 꼴이냐. 며느리랑 싸울래도 며느리가 있어야 싸우지. 거 조금 더 해서 그냥 집을 그때 맞춰서 해줄 걸. 그러면 니들 이렇게 싸우고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다 후회가 된다. 전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역정을 냈어요. 이때 형과 형수가 애 운다고 거세게 말렸었고요. 어머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어머니가 잘못이에요. 유미 걔 뭐래도 저랬을 애예요.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제가. 유미는 진짜 엄마 같지도 않고 될 자격도 없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정훈아, 그만해. 지영이 듣잖아. 그만하고 이제 애부터 좀 재워라. 너는 진정하고. 뭐 먹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형 때문에 그리고 챙겨주는 형수님과 어머니가 계셔서 그날 밤을 제정신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완전히 꽃밭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저에게 아내는 또 지멋대로 연락와서는 이혼 처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와중에 저는 이런 멍청한 질문도 했었답니다. 너 지영이는 생각이 안 나냐? 너 있잖아. 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울어. 지쳐서 애가 목이 쉬어 빠졌어. 어린이집도 못 갔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내는 그 말에 잠깐 대답이 없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남의 얘기를 하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빠가 잘 챙겨줘. 내가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무슨 화분을 맡겨둔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 입안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쏟아지는데 아내는 너무 얄밉게도 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문자나 떡하니 보내가지고 빨리 처리해달라 질질 끄기 싫다고 재촉만 해놨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주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는 제 친구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가 뜨고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도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때 정말 고마운 친구 녀석 한 놈이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답니다. 우리 딸은 자기네 애들이랑 놀도록 하고 저만 오롯이 데리고 바다에 데려가 줬어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저 몇 번이나 황망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내내 얼굴이 펴지지 않았고 그나마 아이만 생각하며 잘 지내려던 제가 왜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나마 제 곁에 가족이 있었고 제가 위험해 보인다면 신경 써준 친구 녀석들 몇이 있어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달래는 데에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고
이때 형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해가 너무 되는 말이라서요. 서방님, 솔직히 지영이는 아예 어릴 때 자기 엄마랑 기억이 없을 때 이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아예 한 10살쯤 되어서 뭔가 이해할 만한 때 그랬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가엾고 안 됐지만 적어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상황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중고생이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영이는 너무 애매한 나이예요.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 다니는 꼬맹이한테 엄마랑 보낸 시간이 선명한 애한테 너무 괴로운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방님도 그렇고 지영이도 치료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이 단어가 너무 어색하고 걱정스레 느껴졌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저와 아이 둘 다 그때 눈앞에서 아내와 엄마가 떠나가는 걸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불러도 잡혀지지 않고 당연히 일상을 보내던 한 사람이 자기 발로 도망치듯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하여 중간에 몇 번 상담도 받고 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상처가 심한 판국에 더 심한 아이를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둘이 상담받으러 가는 와중에 아이는 차 안에서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데려가줘.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데려다 줘. 귀가 찢어질 듯 왱왱거리면서 울어대는 딸아이를 달래고 운전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못 보고 머리는 엉망이 되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갓길에 급히 세우기도 했었어요. 다 짜증나서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하지 말자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이를 부모 혼자서 키우는 게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인지 새삼 체감했었네요. 이후로 아이 머리 묶이는 것도 잘 못하니 이걸로도 딸아이랑 부딪히고 아이 어린이집에는 대충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게 되었어요. 원장님도 처음에 놀라시더니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협조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상심이 많으시겠어요. 지영이가 어린이집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잘 케어할게요. 그럼 어머니 연락처는 삭제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아버님이랑 할머님 쪽으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이리하여 필요해서 오픈을 했는데 딱히 원장님이 말하신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중 엄마들이 수근수근 대더라고요. 어머, 지영이 아파신가? 요즘 지영이 엄마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아, 맞다. 카톡 사진 보니까 어디 해외여행 간 것 같던데. 괌인가? 근데 다 같이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애엄마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참 난감했어요. 아니야. SNS 보니까 좀 전에도 괌이라고 올라왔던데? 그럼 회사에서 출장을 간 건가? 아무튼 지영이 아버님 되게 자상하시다. 부인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결혼을 잘못한 건 저다. 괌이건 캐나다건 미국을 갔건 나랑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죠.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아내와 나름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때 어린이집으로 옮기기엔 저희 본가와도 가깝고 아주 힘들게 들어갔던 곳이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급기야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유독 말 많고 남의 일에 관심 많아 보이는 한 애엄마가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 지영이 아버님,
저 그 사실 몰랐잖아요. 저번에 눈치 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혼자 지영이 케어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 바빠서 이만. 아유, 왜 그러세요? 더 죄송하게. 저기 다 알게 됐어요. 지영이 엄마랑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딴 엄마 말로 재혼해서 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기겁했잖아요. 이혼한 것도 몰랐는데 아유, 대뜸 재혼이라고? 이러면서 그때 지영이 아빠 앞에서 이래저래 아는 척한 게 너무 죄송한 거 있죠?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똑같이 지영이랑 놀고 할 거니까 맘 놓으세요. 아빠 혼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 이때 정말 너무 불필요한 얘기들이 귀에 흘려 들어오니 미치겠더라고요. 재혼이라뇨? 이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동네반네 떠들고 다닌 건지 그새 언놈이랑 무슨 놈의 재혼을 했다는 걸까요? 이혼한 뒤에 인생은 각자 가는 거라지만 적어도 제게에 들려온 이상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나요? 빗방울이 계속 쌓이는데 그 엄마는 자기 마음만 편하려고 계속 쓸데없는 정보를 쏟아내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며칠 전 지나가다가 저 역 앞에서 봤는데 뭐 멀리서 살지 않고 저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도로 하나 차이로 구가 달라지잖아요. 자기 딴엔 뭐 먼 데 가서 살겠다고 하다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엄연히 구가 다르니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요. 이제 보니 지영 아빠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휴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아이 근데 어차피 그 동네나 이 동네나 걷다 보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주칠 정도만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낫죠. 아무튼 상황이 그렇네요. 지영이 아빠 힘내세요.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다들 한 집 건너 사정이 그렇잖아요. 아,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사라지는 애엄마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차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군요. 나는 아직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분노에 뒤싸여 살고 있는데 번듯하게 재혼을 했다니요. 참 팔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드리자니 알아누우실 것 같고 형한테만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진짜. 너 재수 씨랑 헤어진 거 천번만번 잘한 거 맞아. 근데 정말 사이코도 아니고 아님 어지간히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그게 뭐 하는 짓이래? 왜 이 근방에서 사는데? 자기 딸이랑 전 남편 마주칠 생각은 못 하는 거야? 나 진짜 내가 마주치면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귀싸대기를 날릴 거니까 너 그렇게 알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랑 마주치면 곱게 안 보내. 형의 심정이 100번 이해는 가지만 진짜 한편으론 불공 같은 성격인 형과 제 아내가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맘 같아선 저라고 더한 짓도 못할까요. 법이 그렇고 상황이 복잡하니 그따위 짓을 해봤자 손에 대는 건 우리니까요. 그냥 참고 속을 삭히고 있는 와중에 아내는 아예 애가 보내는 문자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새살림을 차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어린이날에 한번 만나러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지도 않겠다고 하고 양육비 얘기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다 덜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이 부분을 애한테 이해시키는 건 참 죽을 맛이었어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멀리 공부하러 가서 한동안은 전화하고 만나기 힘들대. 그래서 답장을 못 하는 거야. 싫어.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아니면 엄마한테 보내줘. 왜 안 되는데? 나 아빠 말 잘 들었잖아. 엄마랑 또 만나고 싶어. 엄마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단 말이야. 전화라도 해줘. 이렇게 때를 쓰고 드러눕는 딸아이는 이럴 행동을 연령대가 이제 아님에도 저에겐 무제한으로 난동을 부렸어요. 더 애기 같아지고 버릇없게 굴고
어린이집에서도 도려놀고 친구를 때리기도 하는 등 불안한 행동을 하더군요. 전화 받는 날이 늘어나고 상담이나 치료 같은 걸 다른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이런 말을 하게 되더군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좀 이렇게 하라고 확 정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니 담임 선생님도 난감해하시고 결국 어머니가 중간에 딸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든 아이를 보면 애가 무슨 잘못이겠나 싶은 거예요. 낳아놓고 그렇게 끼고 살고 평생 옆에 있을 것처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애 마음에 난동질하고 정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걸 애 보고 견디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겠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저렇게 무작정 사라진 아내를 감당하기 힘든데 애보다는 조금 나을 제가 달래는 수밖에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온전해지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마셨던 날 저도 모르게 아내의 SNS와 차단해둔 카톡 프로필까지 염탐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얄밉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게 웃으며 재밌는 날들을 보내고 있더군요. 집인 듯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듯한 사진도 있고 재혼한 남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말이에요. 이혼한 지 한 5년은 되었으면 괜찮았을까요? 2년도 안 된 상태로 금방 재혼해서 새댁처럼 저러고 있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껴졌어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죽을 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지하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아내는 정말 너무 악질 아닌가요? 무슨 대단한 원수를 지었길래 아니면 얼마나 머리에 오물만 가득하고 비었길래 이혼한 전 남편과 딸 근처에 새 살림을 차리냐고요. 당시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져우 누우실 때도 많았고 솔직히 이건 역시 제 탓일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그런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 딸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켜주시는 것도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는데 애는 바닥에 눕고 울고 불고하고 어린이집 앞에 있는 엄마들은 수군거리고 담임 선생님도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원장님도 달래주듯 말씀하시지만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에는 한 달가량 쉰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회사에 짧게나마 휴가를 냈어요. 딸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롯이 저랑 애만 둘이서 운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곳들 위주로 갔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초반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가서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등등을 제가 계속 묻고 주의를 돌리니 대답은 해주더라고요. 나 땡땡 캐릭터 갖고 싶어. 근데 엄마랑 가고 싶어. 아빠, 나 이것도 사줘. 그 색깔도 좋아해. 이렇게 딸아이가 잠깐 자기 엄마를 찾다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 얘기는 뒤로 넘어가며 계획을 짰었답니다. 중간에 애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어요. 새삼스레 이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불 꺼진 주방에 있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어 해? 엄마는 나 안 물어봐? 아빠한테 나 안 물어봐? 저는 이 말에 도통 이성을 잡고 있기 힘들어서 억지로 질문을 넘겨가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나 훈련된 사람이라면 좋은 대답을 했겠죠. 그러지 못한 상태로 무방비로 얻어맞은 아이의 질문은 아이와 저 모두에게
가슴을 찢어놓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 준비해서 딸아이와 둘이 여행도 다녀오고 최대한 아이 수준에서 좋아하는 체험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이고 장난감도 사주고 평소 금지했던 핸드폰도 줘가며 서로 사진도 찍고 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어요. 그렇게 걸어오면서 이건 일순간 달리기 용도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저는 일반 가정들이 웃고 울며 지내는 그 평범한 시간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각오를 하다 보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가 아이를 몇 주간 데리고 계시겠다고 하셔서 그러겠다 했어요. 어머니 댁에 가기 전 뭐라도 좀 사가려고 딸아이랑 마트를 갔는데요. 그렇게 일을 갈며 버티고 있던 저에게 역시 터질 만한 일은 터지게 되어 있었나 봐요. 한 번은 마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저 혼자 있을 때 마주칠 것이지 이럴 수가 있나요? 하필 엄마의 이름만 들어도 난리를 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딸 앞에 그 사람 많은 대형 마트에서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발견했고 아내 역시 저를 마주했고 둘 다 당황한 상태였어요. 오빠. 이렇게 슬쩍 내뱉고 본인도 놀래서 입을 꾹 다무는 걸 보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였나 봐요. 아마 본심은 저랑 마주친다면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저 역시 그랬고 저기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마주치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딸 그리고 아내와 재혼한 세 남자까지 넷이서 과자 코너에서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아내의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아내가 먼저 저를 부르는 바람에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말을 참을 수 있었어요. 이때 제 머릿속을 아주 어지럽게 했던 것은 딸아이가 지금 내 주변 어디쯤 있나 하는 거였어요. 뒤에 있었나? 앞에 있었나? 과자를 보고 있나? 설마 지금 이 순간 나처럼 같은 자리에서 자기 엄마를 발견한 건가? 싶어서 손에 땀을 쥐고 얼른 딸아이를 찾으려는 순간 물은 엎질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묵직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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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마는 법인가 봅니다. 딸아이는 자기 엄마를 본 거예요. 그것도 제 뒤에서 과자를 보고 있다가 멈춰 돌던 중 자기 엄마를 알아본 거죠.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딸아이는 곧장 두어 걸음 앞에 있는 자기 엄마에게 스르르 뛰어가서 치마를 한 움큼 잡아버렸고 아내는 정말 아주 위태로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누가 보면 뭔가에 눌려서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다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냥 단순히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위험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이 시각에 아내 옆에 서 있던 그 세 남자도 키도 훤칠하니 크고 좋게 190은 되어 보이더군요. 체격 좋고 까무잡잡하고 슬쩍 대충만 봐도 명품 같은 것을 걸치고 있고 풍채도 좋아 보였어요. 소위 있는 집 아들이란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도 하고 이때 잠깐 아내를 살피니 아내 역시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저랑 살 때에는 매달 월급이 궁상맞다면서 그때도 인터넷 쇼핑을 애지간히 해댔고 돈 없다고 불평할 땐 언제고 왜 맨날 생활비가 모자라냐고 싸울 정도로 다 써버렸답니다. 그땐 제 월급 수준 안에서 있는 힘껏 돈을 다 써버리고 제멋대로 했다면 이날 봤던 아내의 인상은 뭔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삶의 단계가 몇 단계 훅 올라가 버린 느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사는 집으로 갔구나 싶게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아내 SNS에서 본 집도 고급 아파트였고 전부 대리석이 깔려있고 그릇들도 비싸 보이고 저와 함께 살던 시절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남자는 이렇게 반응하는 제 딸과 저를 일순간 쳐다보았어요. 저와도 눈이 마주쳤고 저나 그 남자나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 만연했고요. 서로 의중을 파악하려고 계속 눈을 마주하기엔 우리 딸이 조금도 그 틈을 길게 주지 않고 울며 팔딱팔딱 뛰어댔어요. 엄마 이제 가지 마. 가지 마.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 딸아이는 계속 시끄럽게 매미마냥 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소리 지르고 점점 마트 주변 사람들이 힘겹게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던 이 상황은 끝내야 하는지라 왜 이 괴로운 광경 속 뒤처리는 또 내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를 얼른 잡아 끌어냈어요. 지영아, 가자. 그만, 가자. 그러자 아이는 또다시 아내에게 달려들어 더 거세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일순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악바리처럼 달려들던 딸아이조차 멈추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의 그 남편이란 사람도 미간을 순간적으로 찌푸리더군요. 저기, 꼬마야, 너 누구니? 이것 좀 놔줄래? 아주 힘겹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눈을 맞추지 않고 저렇게 띄엄띄엄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머리에서 열이 오를 대로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밥솥처럼 김이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분노가 제어되지 않더군요. 거의 혀 중간 부분까지 욕이 떼구르르 굴러오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찰나에 딸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이 소리가 너무 째지듯 크게 들려 정말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었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해? 내가 누구긴 누구야? 지영이잖아. 엄마 김유미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워. 왜 거짓말해? 딸은 이때 자기 나름대로 성이 났는지 지 엄마 근처로 못 가게 잡는 저를 뿌리치면서 발을 탕탕 굴러대고 괴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떼쓰고 들어 누울 나이도 한참 지났고 그 나이대에도 흔히 저러지 않던 애인데 어지간히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제 3자의 눈에는 누가 봐도 엄마라고 소리 지르는 어떤 여자에게와 비통한 얼굴의 그 아이 아빠 그리고 엄마임을 부인하는 어떤 여자와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체격 큰 남자며 냈다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을 보고 대충 유추가 되지 않을까요?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동물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보다 창피할까 싶었고 빨리 여기서 도망 나가고 싶었어요. 와중에 너무 졸렬하고 비열하게 느껴지던 건 아내는 꼴에 자기도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 악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좀 놔줄래?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혼 후 제 마음으로는 몇 번이나 상상해왔던 그 이미지, 꿈에서도 몇 번이나 욕을 하며 깨어나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해 속이 멍들었던 그 이미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계속 난감해하면서 딸아이를 밀어내는 아내를 그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거세게 올려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센 행위가 순간적으로 훅훅 지나가고 나니 갑자기 주변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딸아이는 놀라서 순간적으로 저한테 착 감겨서 안겼고 저 역시 저 남자가 아내가 아닌 우리에게 뭔가를 가할까 싶어 애를 바짝 안고 경계하면서 쳐다봤어요. 헌데 이 남자의 분노를 발사하는 방향은 그 손이 움직인 대로 아내에게 향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유미야,
너 진짜 못 써먹겠다. 어디서 이렇게 달달하게 거짓말을 해? 너 진짜 내가 우스워? 우습냐고. 더 당해볼래? 정말 한눈에 봐도 두께감이 있고 묵직해 보인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언제건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아내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이 엄청나게 커져서는 그 남자를 응시했고 동시에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군요. 제 생각엔 아마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와 저 모두 당황해서 있는 사이 그 남자는 한숨을 팍팍 쉬더니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 아니 마치 저보고 들어보라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어투나 표정에서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였고 왠지 이날이 처음이 아닌 뭔가가 많이 묻혀지다가 터진 느낌이었어요. 너 내가 시간 줄 때 솔직하게 말하라 했잖아. 누가 봐도 네 딸, 네 새끼 맞아 보이는구만. 너랑 얼굴이 쏙 빼닮았는데 아니라고? 너 진짜 나랑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냐? 내가 이혼한 건 잘못 아니라고. 혹시 또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애는 없었냐고. 나는 초혼이지만 너랑 재혼하는 거 다 괜찮다고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얼마나 말했어. 너 그때 뭐라고 했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했고 애는 없다고 했잖아. 하,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계속 물어봐도 너 곧 죽어도 아니라고 했지? 기억나 안 나? 남자는 아주 무섭게 아내를 다그치며 코너로 몰고 있었고 아내는 주변 시선이 꽂히는 게 못 견디겠던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야, 너 진짜 최악이다. 너 같은 애 처음 봐.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애 없다고 우길 땐 언제고 임신 거짓말할 때부터 바로 쳐냈어 했어. 솔직히 까보자. 너 그때 임신 가짜로 한 거 맞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 앉으려고 뻥친 거 아니냐고.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듣는 내내 계속 입만 쩍 벌어지더라고요. 남자가 웅얼대며 화내던 말들을 제가 다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강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가짜 임신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결혼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닐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이 아니었고 결혼은 물을 수 없고 그렇게 부잣집 남편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한 사실을 오픈하면서 저 남자는 본인은 초혼이니 아이 여부가 궁금했던 것 같고 아내는 기를 쓰고 우리 딸아이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안 받아주고 아예 잠적하듯이 종적을 감춘 것일까요? 새삼 저는 그 남자가 아이 여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 싶었는데 씩씩거리는 이 남자의 뒷말에 답이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애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그런 거 맞네. 야, 너 진짜 비정하고 못돼 처먹었다. 어떻게 새끼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할 생각을 다 하냐? 애가 아주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구만. 여기 김유미라고 부르면서 엄마라고 앵길 사람이 한 몇십 명은 되냐? 딱 봐도 너 찾는 거 맞잖아. 안 그래? 야, 나 진짜 너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못 보겠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남자는 드글드글 끓는 속을 못 참겠는지 똑같이 발을 막 쿵쾅거리면서 분을 못 참더라고요. 보아하니 돈은 많아 보이고 하는데 나름 이혼한 여자와 재혼할 정도면 꽤 아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한 내용들이나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아이 여부가 있다면 아마 부모 쪽에서는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그래서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본인 배 아파서 낳아 수년간 길러낸 아이 존재를 곧장 지우고 모른 척 했던 걸까요? 게다가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결혼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던가 진짜 이 부분은 저부터도 너무 깨고 한멸이 났어요. 우리 딸은 이때 어른들이 무지막지하게 던져대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아무튼 어투나 표정,
살벌하게 기가 올라가 있는 눈매를 보며 상당히 겁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 등을 꽉 잡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 광경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정말 누가 봐도 참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모양새로 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내의 성격으론 당장 옆에서 먼 박스라도 주워들고 도망갈 성격이지만 저 남자는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도 존재를 지우고 붙어 있어야 할 만큼 필요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런 존재가 자기를 야단치고 소리 지르니 그냥 꼼짝없이 참는 모습을 보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지독하게 구는 아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비로소 이제서야 진실로 이런 인간과 떨어지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게 나에게 약한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나에게 필요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과 헤어진 것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이별해야 했고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더군요. 딸은 이 당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자기 엄마가 자기를 모른다 했던 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이날의 일에 대해서 딸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을 서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반년 전의 일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 남자는 아내와만 할 말이 있어 보였고 우리 딸아이 존재를 확인한 뒤 우리와는 용건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냥 그 남자의 입장에선 우리가 공해였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저는 그 순간 그대로 더 이상 아내라는 존재에게 얼매여 고통받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피해 다니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인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대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딸아이에게는 다른 마트에 가자는 말만 한 뒤 손을 잡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렇게 목 올대를 긁어가며 생소리를 질러대던 딸도 이 광경에 뭔가를 무겁게 느꼈는지 순순히 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졸려. 자고 싶어. 업어줘. 그래서 저는 이때 대강 이렇게 받아쳤던 것 같아요. 아빠 허리 아픈데? 알았어, 업혀봐. 그렇게 쑥 딸아이를 업혀 올려 그대로 주차장까지 갔었나 보네요. 이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뭐가 있던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뭔가 꺼리낌 없이 제 일상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의 어린이집도 시간이 지나 다시 등원시키게 되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이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후로 SNS도 잘 안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아내의 SNS를 슬쩍 들여다보니 볼 수가 없더군요. 기존에 있던 게시물을 다 삭제했고 아마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였어요. 궁금해서 카톡을 들여다봤더니 카톡 역시 새까만 화면이 되어 있더군요. 일단 제가 유추해보기로 그 남자와 더는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보통 살기가 아니었고 아내의 SNS는 그렇게 화려하게 자랑들로 채워 있었는데 전부 지웠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보니 더 할 말도 없고 그 길로 저도 이후의 정황들을 모르고 싶어 차단했어요. 그러니 마음도 가볍고 제 일상으로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지더군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딸 열심히 키우고 있고 싱글 대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를 두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요즘 유튜브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열심히 참고하고 있네요. 저는 겨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심적으로 독립이 되었고 남아있는 숙제는 딸아이예요. 사실 숙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딸아이와 저의 또 다른 관계가 개막했다고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도 참으로 고맙게도 딸아이는 마냥 엄마를 찾지는 않고 있어요. 한편으론 얘도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알아들었기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을 조숙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기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나중 가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굳이 기억하지 않으며 저와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여자 과장님들이 딸을 예쁘게 봐주시고 얼마 전에 아이 머리 묶어주는 것도 옆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경험 한 번으로 아이를 생각해 주시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것 또한 참 별스런 체험과 관계가 생겨났다 싶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요즘 흠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다는 말은 저에게 딱히 위로나 힘이 되어주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가족이란 모양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전에 평범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땐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겠어요. 언젠가 저와 딸, 우리 둘 관계에 진짜로 빛이 깃들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세상 일은 살면 살수록 익숙해진다기보단 계속 새로운 일이 터지긴 하는데 어찌어찌 수습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같은 말 같기도 한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오래 산다고 인생이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뿐이고요. 전 정말 사회생활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그럭저럭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한 걸까요? 우리 집은 예전에 아주 부유했던 적이 있었는데 IMF 시기를 겪으며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크게 된통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달동네 같은 곳들을 전전하며 물이 새는 지하방에서도 살아보고 10수년간을 힘들게 살았지만 이후로 아빠가 가까스로 다시 일어나시고 안정을 찾았고 차차 재산을 늘려가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큰딸인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남자친구는 우리 집이 원래 부자인 줄 알고 무척 놀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아빠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는지는 몰랐고요.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만 시댁에 들어간 건지 시어머니는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으셨어요. 가끔 그게 노골적으로 너무 티가 나서 좀 싫긴 했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계속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게 놔두질 않으시더군요. 결혼하고 여전히 직장 생활하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국수를 먹자고 통보를 하셨어요. 도저히 안 된다, 못 간다는 제 말에 불만이 있으셨는지 바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받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얘 둘째야, 너 일한다고 바쁜 건 알겠는데 네 시부모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새댁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직장 나부랭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시댁을 소홀히 해? 맨날 그런 식으로 가족 모임 빠질 거야? 네 남편도 못 온다는데 너까지 안 오면 어떡하냐? 이 산더미 같은 음식들이랑 설거지는 다 누가 하냐고? 네 형님이랑 동서한테만 맡겨놓고 너는 거기서 칠렐레 팔렐레 눌러다니니까 좋으냐? 대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절 가만 못 둬서 안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의문도 얼마 안가 풀렸으니 바로 형님을 통해 듣게 된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날 제가 씩씩거리면서 발 뒤꿈치가 다 까진 것도 참고 시댁으로 뛰어가서 겨우겨우 식사 마지막에 껴가지고는 눈칫밥을 덜 먹었는데요.
제가 밥숟가락을 든 지 10분도 안 돼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 놀자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해서 설거지나 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회사용 복장으로 입고 있는 터에 불편해 죽겠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거지통을 여기저기 누벼가며 일하려니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저희 형님이랑 동서는 참 수더분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와서는 고생이 많겠다면서 같이 하자고 도와주더군요. 그 두 사람을 보면 내 성격이 너무 불같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맨날 귀찮게 불러대고 오라가라 하는데도 별말 않고 그냥 다 하는 편이에요. 이때 형님이 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슬쩍 귀띔을 하시는데 내용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저기 동서, 우리 어머니가 좀 보통이 아니긴 하시지? 에휴, 나도 지켜보자니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 나나 막내 동서야 집에 있다가 나와도 이렇게 힘든데 자긴 일하다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내가 오지랖인 것 같지만 나도 어머니가 이해되는 건 아니라서 이 얘기는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보아하니 자기가 결혼할 때 당신한테 선물을 좀 더 하길 바라셨나 봐. 우리한테도 둘째 며느리 친정이 부자라면서 명품백 하나는 제대로 받겠다고 얼마나 우리한테 비아냥거렸는지 몰라. 가난한 며느리만 들어와서 창피했는데 둘째 내가 제대로 위신 살려줄 거라고 말이야. 이때 저는 틀어놓은 수돗물을 잠깐 끄고 천장을 멍하니 볼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웬 명품백이요? 신혼집 대출의 대부분을 지금 이래서 우리끼리 갚기도 빠듯한데 저도 없는 명품백을 무슨 어머니께 사드린단 말인가요? 우리 집이 여유 있어진 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모님을 위한 것이지 시댁 위신 세워주자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좋아진 형편이 아니라고요. 이제 보니 예단이며 예물이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서 그러셨나 본데 그러는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혼집 해주실 때도 요즘 세상에 부모한테 바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해놓으시고 온갖 비싼 것만 불러가며 주문을 해두셔놓고 성이 안 차셨나 봐요. 어머니의 저런 의향은 정말 짜증스럽고 싫었지만 어쨌건 의중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고민이 안 될 수 없었어요. 돈이 아깝다 못해 땅에다 뿌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도 지방 출장이며 야근이라 바쁜 와중에 저만 이렇게 시댁에 끌려다니는 꼴을 면하려면 어지간해선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뭐 결혼 10년 차, 20년 차도 아니고 아직은 힘이 없으니 직장 내 다른 선배들처럼 시댁에 용돈이라도 두둑이 들여가며 자리를 피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일단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얼마간 용돈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제 이런 생각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일까요? 어머니는 저로부터 용돈을 얼마라도 받으셔서 그런지 입을 꾹 닫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눈앞에서 그렇게 하얀 봉투를 벌려가며 손수 꺼내어 세어보시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못한 남편도 짜증을 냈고요. 아, 엄마. 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세어보는 게 어딨어. 엄마 진짜 창피하다 정말. 그러자 어머니는 뭐가 또 그리 당당하신지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마냥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내가 뭐 못 볼 거 봤어? 얼마인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보는 게 뭘 어쨌다고. 결국 어머니는 몇 장인지 일일이 세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땐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얘 둘째야. 니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내가 애 봐줄게. 내 친구들 보니까 손자 손녀 봐준다고 매달 몇백씩 자식들이 용돈 준다더라. 둘째 너도 직장 계속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돈 많이 주는 직장 계속 오래오래 다니면서 돈 벌고 니네 애들은 나한테 맡겨.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알았냐? 대뜸 애 낳으라고 말하는 것도 기분 별론데 그 이유가 본인 용돈벌이를 위해서라니. 손주 볼 할머니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긴 한 건지 좀 짜증났어요. 헌데 시간이 지나 저도 아이를 가졌고 낳고 나니 이후 상황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고 질세라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끝끝내 손주를 본인이 보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쉽지 않았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할머니가 낫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도우미로 인한 아기들 사건을 보면 더 무섭기도 하고 한동안 어머니와의 만남도 없어서 그런지 저도 좀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기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승낙하려던 차에 어머니가 내걸으신 조건들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얘, 나는 아픈 애는 못 봐. 그러니까 얘 아프면 꼭 네가 데려가야 한다. 노인네한테 아픈 애 뒤치다거리까지 시키는 건 아니다, 니네. 전에 누구네 할머니는 손주 아픈 거 업고 가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평생 병원 신세 진다더라. 아유, 노년에 미련하게 그게 뭐냐. 난 그렇게는 안 살 거다. 그리고 니네 출근길에 여기 데려다 놓고 애기 먹을 거랑 짐도 다 갖다 내려놔. 그리고 난 빨래는 안 할 거야. 모아놓을 테니까 둘째 니가 가져가서 하고. 요즘 세상에 애기 봐주는 시험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안 그래? 그래서 일단 저도 그냥 여기까진 대충 알아들었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나는 애 데리고 못 자니까 니네 둘이 번갈아 가면서라도 꼭 퇴근길엔 얘 챙겨서 데려가야 해. 주말도 니네가 데려가서 봐야 하고. 그리고 한 달 용돈은 300씩은 줘야 한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들은 받더라고. 이것도 내가 니네 생각해서 많이 봐준 거야. 알았지? 전 진짜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다시 키워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1년만 더 버티다가 어린이집 일찍 보내고 하원 도우미라도 써서 시간을 늘려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서 별 생각 다 들었어요. 저희 출근 시간이 8시쯤인데 그 전에 데려다 놓는다고 쳐도 어머니께서 12시간 정도를 봐주신다고 해도 300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주말도 저희가 봐야 하고 아파서 무슨 일 생기면 즉각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애기랑 시간만 보내시는 건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커서 뭐 놀아주거나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집안에서만 놀고 외부 산책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유식부터 반찬, 간식까지 죄다 사서 갖다 놓고 애기랑 같이 있기만 할 뿐 관련된 일은 모두 저한테 넘긴다면서. 이게 가당키나 한 돈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 직장에선 제 복직에 대한 얘기가 벌써 화제가 되었는지 하루가 멀게 연락이 오고 있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이런 얘기들을 친정에 했더니 엄마도 좀 어이없어 하시다가 아빠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본인이 그걸 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미야, 그러지 말고 사돈어른 신세 질 수 있을 때 져라. 마음 같아선 우리가 봐주거나 다른 도우미 분을 쓰면 좋지만 우리도 상황이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썩 네가 좋아하진 않으니까 말이다. 그냥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드려라.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길어야 1년 6개월, 더 빠르면 1년 정도만 맡기고 끝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둔 시간은 훨씬 더 빨리 종결짓게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편한 용돈벌이인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 발로 복을 걷어 차신 거나 다름이 없었죠. 처음에 한 몇 주간 맡겨두었고 어머니는 무조건 선불로 보내달라고 하도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용돈부터 미리 드렸어요. 남편은 제가 점점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고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 일단 어머니와 얘기가 되어버렸으니 그러기도 애매하더군요. 이후로 맡기는 동안 아무리 빨래라든지 뒤치다꺼리를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엉망으로 다루시더라고요. 옷에 아무렇게나 묻어있는 분유나 이유식 자국이며 제가 갈아입힐 여벌옷도 넉넉히 드렸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닥이 나버리고 말이에요. 가보면 맨날 애는 꾀죄죄한 모양새로 있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기저귀를 갈았는지 모르겠다며 힘들다고 맨날 불평만 하셨어요. 당장 집에 가서 씻기라고 하시면서 곡소리만 하시는데 아기를 받아 안아들고 오는 순간 늘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애 맡긴 죄인이라고 맡긴 입장에서는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는데 어째 갈수록 상황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한 번은 열이 난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가뜩이나 애가 아픈 건가 싶어서 걱정되는 저에게 말이 너무 험하시더라고요. 둘째 니네는 일만 한답시고 너무 애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 애를 얼마나 춥게 재웠으면 이렇게 열이 펄펄 끓어대고 콧물이 나고 난리가 났어. 아, 얼른 데려가. 아, 네 자식 아프다고 얼른 회사에 말을 하라고. 분명 저는 아이 컨디션 확인하고 어머니께 맡겼고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전화가 걸려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애가 아프다니 걱정스럽고 속상해서 어렵사리 시간을 내어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맡겼는데 취업 준비 중이라 가뜩이나 바쁜데 이렇게 맡기려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돈 들이고 맡긴 우리 어머니도 마다하는 내 아이를 안 그래도 바쁜 동생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후로 어머니의 저희를 알아차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렸던 게 어머니는 글쎄 습관적으로 저를 호출하시지 뭐예요. 곧 죽어도 자기 아들한테는 전화 안 하고 저한테만 맨날 전화를 걸어대면서 애가 아픈 것 같다, 열이 나는 것 같다, 콧물이 많이 난다며 데려가라고 성하셨어요. 가끔 퇴근길에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1시간 전부터 계속 전화해대질 않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애를 못 봐주시겠으면 뭐하러 용돈을 받아가시는 건지. 게다가 선불로 받아놓으시고선 말이에요. 저도 이때 어머니가 보통 싫어진 게 아니라서 자세히 남편에게 사정을 따져묻기도 하고 집에 같이 계신 아버님께도 은근히 떠보듯 여쭤봤는데요. 아니 글쎄 어머니는 제가 드린 용돈을 가지고 그렇게 어딜 쇼핑하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보셔도 이건 아니었는지 그냥 니네가 애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며 니네 시어머니는 집에 붙어있질 않는다고 하셨고요. 저보고 그렇게 빨리 애 데려가라고 난리치신 게 애는 엄마한테 보내놓고 자기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긴 하지만 어쨌건 전 어머니께 아들을 맡긴 지 3개월쯤 되어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때도 어머니가 무슨 우리 부부 이혼이라도 시키실 마냥 얼마나 날뛰셨는지 몰라요. 내 손주를 자기한테서 뺏어간다며 둘째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자기를 우습게 본다면서 별 말 같지도 않은 저주 같은 소리를 내내 저한테 퍼부어대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손짓하시면서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니네는 그냥 가라고 하셔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이때 저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미안한데
한동안 당신네 집 가고 싶지 않아. 당신 어머니한텐 당신이 중요하겠지만 나도 내 아들이 중요해. 애 기저귀 상태 봤잖아, 당신도. 우리 처음 맡길 때 채워줬던 기저귀가 그대로 있어서 터지기 직전인 거. 10시간이 넘도록 애를 이 모양으로 두시고 어떻게 우리 아빠가 보내시는 그 피 같은 300만 원을 홀랑 받아 쓰실 수 있어? 그것도 이번 달 초에 드린 걸 보름도 안 돼서 써버리시고 다음 달 걸 가불해달라고? 너무 미안한 소린데 나 당신 어머니 너무 싫어. 솔직히 남편이 너무 불쌍한 게 남편은 맨날 이런 자기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맨날 치여서 눈치 보고 쥐죽은 듯 지내고 있거든요. 절 대신해서 몇 번이나 자기 엄마한테 대들고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눈꿈쩍 안 하고 콧방귀만 끼어대셨어요. 아버님이 가끔 보다 못해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저희는 이모님을 구했고 그렇게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저한테 이를 갈고 계셨던 건지 대뜸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소리를 벅벅 질러대시더라고요. 둘째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밤마다 얼마나 우리 손주아리를 하는지 모르지?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생떼 같은 내 손주를 갖다가 할미 손에서 뺏어가고 말이야. 돈도 얼마나 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원래 주던 용돈까지 다 끊어버리고. 네가 아주 대놓고 날 우습게 보나 본데 너 그런 식으로 네 시어머니를 바보같이 알고 거지마냥 대하면 너 진짜 벌 받는다. 내가 아주 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화병이 나서 못 견디겠어.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너무 질리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봐주시는 비용을 끊음과 동시에 매달 들였던 50만 원도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한번 전화를 걸어내시더니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전화해서 난리치시는 거예요. 하필 또 어머니 생신도 얼마 안 남았다며 가족들끼리 또 볼 거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공연히 제 얘기를 해가면서 둘째 며느리 때문에 살기도 싫다며 그깟 생일 챙겨서 뭘 하냐고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예요. 듣고 너무너무 짜증나서 좀처럼 제 속이 달래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걸 잠재우고 불씨를 꺼버리려면 별 방법이 없겠더군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그냥 하고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이때 그냥 다 무시하고 연을 끊어버릴 것을 왜 저는 미련하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편해지자는 생각을 했을까요? 잘해드리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물어 뜯으려고 하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한테 말이에요. 저는 큰맘 먹고 어머니의 65세 생신을 우리 집에서 치러드렸어요. 진짜 하기 싫었지만 누누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강조하면서 용돈 때문에 성난 어머니 마음도 일단 좀 달래보고자 순수한 우리 부부 저금에서 나름 거금 300만 원을 떼서 생일 용돈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반조리 음식들이며 업체들을 싹 불러다가 좁은 우리 집 안쪽을 꾸미고 음식도 잔뜩 차리고 해서 생신상까지 차려드렸다고요. 그럼 저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머니와 평생 연을 끊어도 할 말이 없을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애 맡겨놓고 돈까지 드리고 욕도 먹었던 그 수모를 겪고도 이렇게 생신상을 차려드렸더니 사람을 진짜 바보 천치로 알고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아셨던 걸까요? 그날 제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하느라 잠깐 벗어둔 금팔찌를 글쎄 어머니는 제가 필요 없어서 내놓은 줄 알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훔쳐가신 거 있죠. 솔직히 이게 제정신 그리고 일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해도 되는 행동인가요? 처음에 저는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날 오죽 바쁜 게 아니었거든요. 직장에 휴가를 내놓고 그날을 비워서 어머니 드실 음식 잔뜩 차리고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300만 원도 뽑고 옷 한 벌도 사가지고는 선물 포장해서 챙겨드렸어요. 내내 음식 내가고 애기 보여드리고 어쩌고 시간 보내는 와중에 아무래도 손을 종일 쓰고 물이 닿으니 번거로워서 금팔찌를 주방 안조거기에 위에 벗어놨어요. 그런데 그날은 몰랐고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또 몰랐고 월요일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팔찌가 없는 거예요. 휑한 손목이 신경 쓰여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데다가 남편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빠가 한창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 가시다가 사업이 점점 필 무렵 고생했다며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신 액세서리 세트 중 하나였어요. 남들이 보면 뭐 얼마나 대단한 팔찌냐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의미가 깊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 괜히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아빠께 죄송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몸의 일부 마냥 수년째 차고 다니던 거라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 그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행방은 밝혀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팔찌는 도난당한 것이었으며 저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겨버린 채로 그대로 경찰서를 향했고 신고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당연하고 평범한 하나의 흐름 같아 보이지만 이 실체가 누군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팔찌를 도난해 갔던 범인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어머니. 그날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어머니라는 거죠. 아니, 며느리가 자기 생신상 차리고 생신 용돈까지 300만 원씩 챙겨줘가며 그렇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몇 번을 상을 바꿔가며 대접해드렸는데 그때 한눈에 봐도 젊은 애들이 차는 것으로 보이는 금팔찌, 심지어 며느리의 것인 걸 알고 있었던 그 금팔찌를 몰래 홀랑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며칠 지나서 신우이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지방에 있어서 자기 친정에 많이 못 왔던 신우이가 친정엄마 생신이니 집에 들렀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뭔가를 챙겨와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뭔 생각이신 건지 어쩜 이렇게 무신경한 건지 제 금팔찌를 차고선 목에다 또 뭘 주렁주렁 달고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게 아니겠어요? 이걸 보니 저 밑에서부터 진짜 피가 끓어오르는데 전화해서 제가 아무리 악에 받쳐 따져대도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시고 네가 안 차길래 아까워서 가져왔다는 둥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거 시어머니 좀 주면 덧나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른으로 대접하면 안 되고 가족이고 뭐고 뭣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쯤까지 가니 집안의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험악해졌고 형님과 동서도 전해 들었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둘 다 각자 어머니께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저보고 너무 속상했겠다는 말만 할 뿐 고소를 취하해라 어째라 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형님과 동서는 남이고 남편이나 아주버님, 시아버님은 진짜 가족이니 그냥 넋놓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용서를 빌어대고 아버님까지 집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소는 취하했지만 저는 이후로 어지간해선 시댁에 가지 않아요. 일단 어머니가 저를 보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데다가 저 일이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없어요. 소식도 형님이나 동서 쪽을 통해 듣고 있고 어머니와는 정말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을 생각하면 가끔은 좀 안쓰럽다가도 그놈의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그 지경의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기도 해요.
정말 다시는 어머니와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별의별 사람들 다 봤다지만 어머니 같은 막무가내에 우겨대기만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최대한 안 엮이면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전 정말 법 없이도 살아도 될 정도로 늘 깨끗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 어떤 피해 하나 끼치지 않고 살았고 가족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딱히 불평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그런 와중에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도 약간씩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주변에선 모두 제가 있어서 편하다는 말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저는 왜 타인에게 그런 대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이고 딸만 둘인 집의 장녀를 제 아내로 맞았어요. 저는 늦게까지 혼자 있다가 결혼한 케이스예요. 주변 친구들은 진작 다 장가를 가서 최소 아기들 한둘씩은 낳고 사는데 난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 무척 좌절감을 느끼게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좀 기다려보잔 마음으로 나중에 나이가 더 들게 된다면 아이 없이 산다고 해도 정말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난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건너 소개를 받게 된 것이었죠. 당시 첫 만남에 보았던 제 와이프에 대해선 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눈에 시선을 확 사로잡을 정도로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나름 수수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 대화하는 동안에도 너무 화제가 잘 맞고 원래 알던 사람들 마냥 이야기가 쭉쭉 이어지더군요. 진짜 이렇게 흐름이 잘 맞는 사람을 본 건 남녀 통틀어 너무 오랜만이었고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좋지만 나름 신중한 타입이었던 저에겐 꽤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쯤 되니 인연이란 게 있기는 하구나 싶고 그렇게 늦었고 다 끝났다. 내 결혼 인연은 이제 찾기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니 신나기도 했죠. 그리고 더 기뻤던 것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와이프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할 때쯤에 말을 하더라고요. 명철 씨, 난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 이제 와서 말하지만 말이야. 저는 뭔가 새삼스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되물었어요. 어디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그걸 당신은 어디서 느낀 건데? 그러자 수줍게 말을 하는데 이거 참 우린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서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 만났을 때 한강 보이는 카페에 갔었잖아. 그날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당신이 바깥을 보면서 사진을 착착 찍는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 그런데 편안한 표정으로 계속 밖을 응시하는 당신 표정을 보는데 나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 있지. 나도 그때 내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건지 왜 이런 생각이 드나 싶어서 황당했었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몇 달 안 지나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너무 신기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말한 그대로 그때 두 번째 만났을 때의 느낌은 저 역시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고 저도 왜 그렇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건지 평소 좋아하는 풍경 찍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웬만해선 분위기를 다 맞춰주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 자신을 내보일 수가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땐 이게 뭘 대수냐 싶겠지만
저 스스로 제가 볼 때는 나름 꽤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고르다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것이었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말이에요. 사실 그냥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약간 망설이긴 했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언니인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떨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두 자매가 대학생일 무렵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였던 제 와이프는 일찍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동생 공부를 시키고 여간 고생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듣고 보니 여러모로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챙겼으면 좋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설득을 했고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제는 본인이 좀 힘든 생활을 해서 그렇지 무척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나름 첫 만남에 긴장했던 저에게 처제는 무척 편안하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언니랑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저기, 형부, 우리 언니 정말 잘 부탁해요. 전 언니가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형부 얘기를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두 분 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때 5살 배기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인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이런저런 결혼 사정 얘기를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아내의 소중한 여동생이기도 해서 그런지 저도 참으로 짠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때 같이 나왔던 처조카까지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용돈까지 줘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이후로 우리가 결혼하고서도 종종 놀러오곤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자기 남편에게 매번 얻어맞으면서도 억지로 웃어가며 이 집으로 찾아오는 처제와 처조카가 너무 안쓰럽더군요. 오늘은 도저히 무서워서 집에 못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뉘앙스를 듣고 안방을 비워주고 작은 방에서 자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척 사이좋게 지냈고 저희 부모님이며 제 형한테까지 똑같이 착실하게 잘하는 아내를 보니 진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혼 7개월 차를 지내고 있을 무렵 모든 게 좋게만 느껴지던 우리 집에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실제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태풍이라도 쳐서 뭔가 그냥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끝난 것이었으면 그게 더 나았으려나요? 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겪게 된 그 태풍 같은 변화는 무척이나 갑작스럽고 꽤 어이없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어느 정도는 예상하기도 했던 일이었지만 말이에요. 바로 처제가 맨날 그렇게 자기를 때려대던 남편으로부터 완연히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이게 나쁜 일은 아니고 처제 입장이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알턴 이를 뽑은 마냥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는 방식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꽤 불편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내 말로는 동서가 그렇게 의처증이 심하고 처제를 못살게 굴었다던데 하다하다 형부네 집에 와 있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람이라도 나서 도망가 있는 양 끔찍한 말들을 해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가며 저에게 물리적 행동까지 벌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만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하다 어쩜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 건지 남자인 저도 약간 놀랍고 지칠 정도였는데 그간 처제는 진짜 일반적인 인생을 살기 힘들었겠더군요. 아내도 이때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 여동생과 조카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이후에 처제는 참 힘들게 이혼 절차를 거쳐 끝내긴 했지만 당장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어디 시설을 갈 수도 없고 남편이 무작정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런지 꽤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고요. 아내도 꽤 고민스러운 얼굴이긴 했지만 전 이때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유진아, 더 고민하지 말고 처제랑 혜원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자. 자리 잡힐 때까지 1년 정도는 편안히 지냈으면 좋겠어. 이후로는 우리 다시 얘기해보고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이 말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 고마울 뿐이라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고 이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어 처제와 조카를 데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원했다지만 그 여파가 적진 않았던지 처제는 꽤 얼굴이 그늘져 있더군요. 다행히 조카는 아직 많은 것들을 구분할 나이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많이 밝아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처제도 여러모로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나름 힘을 내서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더군요. 저도 형제가 있지만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과 부모님도 안 계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저리 힘든 일을 겪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아내가 처제를 너무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계속 지켜보고 지내게 되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처제는 아내를 닮아 그런지 약간 좀 더 활발하고 개방적이긴 해도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 구석은 비슷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찬을 주러 잠깐 들르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참 고맙더라고요. 그냥 가신다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와서는 형부께 너무 신세를 지고 있다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해서 대접을 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처제는 결혼 생활을 나름 그리 짧지 않게 했었고 가끔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서 알바도 해서 그런지 음식 솜씨도 좋은 편이었어요. 저도 나름 아내 쪽 가족인 처제에게 베풀긴 했지만 처제 역시 그 상황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지만은 않고 좋게 여겨주고 있으니 그 자체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후로 저는 약간 일이 바빠지면서 집을 비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를 혼자 집에 두게 할까봐 약간 걱정이 됐지만 처제가 있다 보니 그건 나름대로 안심되는 것도 있었고요. 아내가 애도 아니고 왜 이런 걸로 걱정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빈혈 수치가 꽤 나쁜 편이라서 가끔 어질어질할 때도 있고 얼굴이 허옇게 변해서 기우뚱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기 갖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제가 장가를 늦게 가긴 했어도 그 전까진 부모님 댁에 살았으니 딱히 돈 쓸 일이 없었고 계속 투자하면서 불려왔었거든요. 남들은 늦장가 갔으면 아기부터 빨리 낳아야 한다고 돈 한창 벌 때 아기가 큰다고 압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여유가 있는 자산가도 아니지만 돈 때문에 늦은 신혼 2, 3년을 즐기기도 벅찰 정도로 빨리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내의 몸 상태가 최대한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고 늘 건강이 안 좋으니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선 바쁜 저를 대신해서 처제가 자기 언니를 돌봐주고 있으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좀 지나서 우리 집에 꽤 재밌는, 아니 신선한 소식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아닌 처제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몇 달간은 우리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얼른 일을 해서 우리에게 얼마라도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연줄로 어떻게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해서 일하고 있던 중 얼마 안 되어 처제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더군요.
사실 청년은 아니고 제 또래인데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었어요. 처제의 온갖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품고 싶어 할 정도로 완전히 반해버린 모양이더군요. 다만 처제는 이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것 같긴 했지만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사람이라 그런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여지기도 했고요. 아내도 전 직장에서 일할 때 만났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을 통해 이 회사로 처제가 들어가게 된 거라 그런지 여러모로 인성이나 뭐나 검증이 된 것 같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더 천천히 만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처제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서준 씨가 이번에 캠핑 가자고 하는데 형부도 가실래요? 둘이만 가긴 왠지 좀 쑥스럽기도 해서요. 아, 근데 형부 당분간 주말마다 계속 출장이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제가 주말마다 바쁠 예정이기도 했고 저를 빼고는 셋은 아는데 그 자리에 껴서 같이 노는 건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이래봬도 제가 약간 낯가리는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신경 쓰지 말고 셋이 편히 만나라 했고 아내는 그 서준이라는 청년이 본인이랑 같이 직장을 다닐 땐 영 쑥맥이었는데 이제 나름 장가갈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제법 좋은 점이 보인다며 꼭 자기 동생이랑 잘 되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신중하게 옆에서 잘 지켜보라고 지인으로 지켜보는 것과 남녀로서 만난 사이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니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었던 걸까요? 다시 되새겨봐도 참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쭉 적어내려오던 흐름을 멈추고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고 뭘 충고해준답시고 그런 말을 했던 건지 황당해서 말이에요. 사실 뭐 저도 상황이 그리 될 줄 알았나요? 정말 눈곱만큼도, 아니 눈곱의 그 100분의 1만큼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그랬던 건지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보통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것인지 이젠 다 헷갈리지만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런 대단스러운 말이나 하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고 당신 동생의 새로운 연애를 잘 응원해주자는 말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처제가 둘이서 안방에 누워서 한창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재밌는 얘기들을 하고 있나. 출장지에서 사온 닭강정이나 얼른들 같이 먹자고 말을 하려는데 뭔가 대화하는 분위기가 좀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뭔 일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역시 처제의 새로운 연애는 좀 무리였던가 하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며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귀를 파고드는 그 대화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대화 중간쯤 되어 그만 집 밖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근데 서준 씨랑 언제 결혼할 건데? 결혼이라니? 처제가 그 청년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가? 근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낯술이라도 먹은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었는데 뒤이어 나오는 대화를 듣고 보니 처제 입장에서 이 대화는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니, 서준 씨 너무 오래 애태우지 마. 남자 애간장을 몇 년이나 그렇게 녹여놓고 언제까지 주변만 겉돌게 할 거야. 저번에 보니까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만. 언니도 다 알고 즐기는 것 같던데? 이쯤에서부터 저는 서 있던 그 자세로 굳어버렸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압박감이 팍 느껴지면서 엄청나게 세차게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걸까요? 아, 야, 그럼 어떡해. 나도 걔만 생각하면 짠해.
나 없으면 죽겠다는데 이혼하기만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별 방법이 없어. 나도 걔랑 절대 못 헤어질 것 같아. 일단 제일 큰 관건은 신랑이랑 어떻게 깔끔하고 고급지게 이혼을 하느냐야. 아, 대체 어떡하면 좋지? 저는 살면서 이런 소름 돋는 경험은 정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아무리 1년 정도밖에 안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모든 부부가 반드시 오래 만나야만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저 말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니 다 설명이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하나의 얘기로 좁혀지더군요. 처제와 연애를 한다고 알렸던 그 서준이라는 남자는 그냥 아내의 단순 전 직장 지인인데 이번에 연이 닿아서 처제에게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다가 처제와 연애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새빨간, 그러니까 저라는 한 사람을 속이고 연망용으로 만들어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 그 남자와는 1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연인이었으며 얼굴은 꽃미남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결혼까지는 못 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재며 고민하던 중 부모님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나 봐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온갖 장단을 잘 맞춰주던 아내는 신혼생활 내내 그 서준이라는 남자놈의 손을 놓지 않고 미래를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처제라는 가짜 가림막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처제와의 연애를 지원해주는 척 셋이서 캠핑을 다니고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매번 아내와 처제가 같이 가겠냐고 저에게 묻기도 했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당연히 끼기 힘든 날마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스케줄을 꿰고 있으면서 맨날 살뜰하게 챙겨주는 줄만 알았는데 그 시기 때마다 늘 그놈과 어울려 다녔고 처제는 아내가 연애질을 해대는 동안 남들이나 내 눈을 가릴 용도로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것이고요. 이쯤 되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더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다 헷갈리기 시작했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면서 처제며 아내며 다 인간 같지 않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들과 엮인 것인지 점점 멍해졌어요. 이쯤 되니 처제의 전 남편도 의처증이 아니라 진짜 처제가 바람기가 있어서 그렇게 툭하면 폭력을 행사해대며 버릇을 잡겠다고 했나 싶었고요. 그렇게 천사 같고 호탕한 성격인 것 같던 처제는 자기 언니의 불륜짓을 도우면서 형부인 나에게 맨날 생글생글 웃으며 세상 싹싹하고 좋은 처제인 척했던 겁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이혼한 자기 동생과 조카까지 거두어든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전 연인을 여전히 만나고 다니면서 몹쓸 만남을 즐겼던 것이고요. 이후로 더 가관이었던 건 아내가 은연중에 읊조렸던 얘기 때문이에요. 저를 이렇게 속이고 남자와 놀아나고 있다는 그 가식적인 가면 때문에도 저는 심장이 진정 안 되고 죽을 지경인데 무려 제 재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끌어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심란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민이라며 자기 머리로는 완벽하게 통할 만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처제와 종알종알대고 있는데 이쯤 되자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아무리 저 안에서 떠들고 있었다 한들 사람 인기척이난 걸 모를 리가 없었겠죠. 누군가 왔다 간 것을 알고 아내와 처제는 일제히 긴장을 했을 텐데 어쩐지 조용한 것 같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참지 못하고 몇 번을 골목에서 혼자 이리 뛰고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성이 전혀 없는 사람 마냥 경찰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 어지간히 정신이 없긴 했던 것 같아요. 증거라고는 내 귀에 들어온 그 말들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뭔가를 증명할 만한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저를 짠하게 보기만 할 뿐 딱히 지금은 얻는 게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이때 꾸역꾸역 익명으로 인터넷에 질문을 올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조문을 구했는데요. 어쩜 이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남자들도 많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며 나도 피해자라며 조언을 주는 이들의 댓글이 점점 달리더군요.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며 증거도 없고 뭔가 딱히 실행된 것도 아니니 고소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이야 죽고 싶겠지만 그 재산 뺏기지 않고 일벌백계 한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마음 강하게 먹고 증거를 모으라고 하더군요. 이걸 새겨듣고 몇 번이나 결심을 하고 호텔을 전전하며 자꾸 출장이 길어진다는 핑계를 대다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더 길어지고 거리 두는 게 느껴진다면 왠지 아내도 눈치채지 않을까 싶더군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거지로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아침에는 득달같이 일찍 나와서 최대한 접촉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인터넷상에서 저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잡아내어 이혼 소송까지 간 남자분 두 분께 조언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부모님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선 인터넷에서 만난 인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더군요. 아무리 죽고 싶고 못 견디겠어도 이후를 위해서 절대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걸리면 안 되고 그저 증거 모으기에만 집중하라는 말만 생각하며 견뎠어요. 그 와중에도 악마 같은 처제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생글거리고 제가 모르는 줄 아는 건지 떠보는 건지 그 서준인가 뭔가 하는 남자놈 얘기를 꺼내면서 둘이 잘 되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요. 이후로 저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몇 번 뒤를 캐었는데 겨우 한 번 따라잡아 증거를 가까스로 모았고 그 순간조차도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건지 환멸이 나서 몇 번이나 주저앉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증거를 캘 기회가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날도 있었고요. 일단은 부실하지만 모이긴 모였기에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미루면 내가 다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그냥 꼬리 잘라내듯 이혼만 하고 봐주게 될까봐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렇게 자기며 자기 여동생과 조카의 편의까지 봐주고 아껴주려고 했던 내 재산까지 탐냈던 저 뱀 같은 여자를, 아니 저 자매들을 그냥 멀쩡히 이 땅에서 숨쉬게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처럼 별탈 없이 남한테 딱히 해도 끼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인생사 가장 중요한 결혼에서 이런 형벌 같은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이혼 소송을 어찌되었건 이겨야겠지만,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이겨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이겨도 본전일 뿐인, 아니 더 깎여버리고 험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정말이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요. 당장이라도 정신과 치료 같은 걸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